안녕하세요. 노이즈 캔슬입니다. 이 주호민 작가가 추가 입장문을 오늘 약 한 2시간 전에 본인의 SNS에 이렇게 게시를 했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잠깐 짬을 내서 한번 읽어보고, 기존까지도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언론과 이제 보도된 내용들과 이제 알려진 정보들,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고, 공감되는 부분은 또 공감되는 식으로,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주호민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서희초 사건과 맞물린 점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갑질 뭐 이런 것도 이제 맞물려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저도 예상하는 것은, 이 지금 특수교사와 장애라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에 이제 어떤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말씀을 일단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과를 하신 점. 그렇죠. 이 발달장애 아동, 특히 특수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이 아동분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에게,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면 그건 다 누구 탓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기피하고 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지금 큰 문제이긴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교사 선생님을 만나자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겠죠, 특수교사 분께서는. 그래서 먼저 공개 입장을 전하라는 것도 그만큼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저 특수교사분 입장에서는.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이에 대하여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데, 일반학급에서는 지도자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에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늦게 입학한 상태에서 지금 잠시만요. 3학년에 11살이다. 그럼 한 살이 더 많은 건데, 2학년이 10살 때. 그러면은 이 지금 주호민 씨 말대로라면, 이게 지금 만 나이가 폐지되면 만 나이로 바뀌면서 이런 어떤 오해 수준은 있지만 아무튼 한 살은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되거나 이런 것들 보면 2살 차이는 나온 터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주호민 씨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 살이 더 많은 거로만 일단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너무 일반 학급에 보내서 꼭 정상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야 아이가 발달한다고 생각하셨던 게 너무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생각이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 아이들과 어울려서 나아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제각각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상황이라면, 애초에 특수학교를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입학할 수 있었으면, 근데 입학을 시도하고 못해서 일반 학교를 가는 것과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은 것도 완전 다르거든요. 학교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학교에는 지원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보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을 고르셨으면 애초에 특수학교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학폭 이후 사건에 대하여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여러 같은 반 아이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항상 제가 특수교사분 물론 그것도 있지만 무조건 편을 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게, 특수교사분 그 격리서 보면 이 주호민 씨 분들이, 주호민 씨 부부가 아이의 사과를 일절 사과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언급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누차 확인해 볼 여지가 있다고 입장이었고, 근데 지금 이분은 이것도 이제 사실인지는 또 대조를 해봐야겠죠. 당사자들끼리 재판 과정에서 해봐야겠지만, 또 뭐 전화를 했다면 이 여아의 부모님이 증인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죠. 아니면 저 통화 기록이라도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 여아의 부모님께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고 하네요. 이짤 좀 씨 말대로면.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로 사과를 한 건 특수교사분이나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일단은 지금 특수교사분 격리소에는 중간에서 이제 다 본인이 그거를 선생에 대한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피해 여학의 부모가 이제 토로하는 것을 다 본인이 받아줬고 감내했고 사과는 일절 없었다라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비교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화로 사과드렸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관련 증거를 조민 씨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표명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여아의 부모님께 사과를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 대중들한테 중요하게 와닿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과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 사과를 하셨다면은 요거에 대한 것들을 확실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두 번째로 그 특수교사분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참여를 안 했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사과에 관련된 내용들, 학교에서 이런 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여아 부모님과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 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 있는다 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과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어떤 게 팩트인지 조율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대로라면 상대 부모님께서 일단 사과를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니까 이 지점은 차이가 좀 있죠.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 있는다 라는 조치. 그러니까 이건 또 근데 이것도 얘기가 다른 게 특수교사분 입장으로 보면은 아이의 어떤 조치, 학교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유는 아이의 특수학급 전담이 되는 식으로 일단 조정이 된 건데, 일단 이것도 그러니까 사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조가 필요해 보여요. 그 특수교사 측과 이 조민 씨 측과.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꼈을 충격과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제가 왜 예전에 영화 마라톤에서 그 연록말 장면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발적으로 한 번 정도 일어났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학교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다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됐었다면 1차적으로 부모가 이 상황을 이제 자기 장애 아동을 가진 상태 부모가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일단 전 맞는 거라고 봐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아의 이런 돌발 행동 혹은 문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인데, 일반인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은 한 번 정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래 뭐 저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노출되고 어떤 해결의 의지가 없었다면, 그것도 이제 이 특수학교를 생각해보지 않은, 아마도 이제 어머니 이 조민 씨 아내분 입장이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회의에서 맞춤반 분리 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 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 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 하는데 급히 굳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이거 저 아까 얘기, 이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늦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호민 씨 아내분, 주호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아동과 어울려야 내 아이의 장애가 이제 더 인지가 발달하고 더 사회성이 좋아진다. 나아가서는 장애가 거의 완쾌에 다다를 것처럼 치유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보통 자폐 스펙트럼 아이한테 이제 먹이는 이제 약이 있어요. 네. 그 약이 치료제는 아니고 어떤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거를 억제하는 약들이 있어요. 뭐 이빌리파이나 이런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이런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어떤 행동이 막 조절이 안 되면 행동 조절 형태로 먹이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을 안 먹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하시는 이런 이른바에 있어서. 근데 저도 약을 안 먹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주변을 생각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보여야 될 게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한 거는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요구할 수도 있죠. 조금 뭐 극성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특수교사분 입장하고는 약간 달라요. 네. 근데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녹음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자,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 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들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패턴 대화라는 건 일반적인 어떤 자폐아동의 특성으로 공론화돼서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의 반향어가 혹은 일종의 핑퐁 대화가 조금 이제 어떤 강박적이라는 표현보다 이 자폐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보통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좌뇌와 우뇌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기억력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외계인이 나온 영화에서 외계인 언어를 표현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르죠. 그럼 처음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그거를 올락갔다 보통 이렇게 따라하겠죠. 네. 근데 그 따라하는데 하면은 저도 따라하지만 그 따라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따라하고 쓰다 보면 나중에 맥락을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 맥락을 알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올락딱콩 하면은 뭐 먹을 걸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뜩기 그것도 뭐 이러면은 뭐 갑자기 이제 잠자리로 보낸다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데 그 흐름이 좀 느리거나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폐 아이들 특성 중에 하나는 질문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아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영역이 이제 뇌가 발달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분은 지금 패턴 대화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것들에서. 근데 일단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반향어처럼 패턴이 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반향어의 일단은 활용적 그러니까 반향어라는 건 뭐냐?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그럼 뭐 똑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하면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하는 말이 반향어입니다. 근데 그 반향어가 좀 더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아니면은 그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이제 반향어에서 벗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지연 반향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달라지고 막 불안함을 느끼니까 부모 입장에서 불안했겠죠. 네,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바지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10수번 갈아입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배변 실수가 있고 이러면 아이의 인지를 떠나서 특수 학교를 가야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아무리 지도사 선생이 있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주변에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좋은 아이들도,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중에 고기능인 경우 막 사회성도 좋은데 이제 일반 학교에 가서 오히려 일반 학교들이랑 어울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 학교 아이들이 계속 같이 어울려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렵단 말이죠. 제가 키우는 아이만 해도 그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아동 입장에서 이제 막 놀아줘 그러는데 일반 아이들은 특히나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정도 아이가 되면 이제 인식이 크고 자기 자아가 성장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아무 그런 거에 대한 전반이 없는 일반 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이 왔다. 그것도 자폐 스펙트럼이다. 뭐 다리가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데 그냥 이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 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내가 알지는 이거 못하겠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그 장애의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맞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걸 빠르게 떠오르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며칠 쉬고 조금 뭐 이렇게 차분하게 아이를 좀 캄다운 시킨다든가 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학교를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아이들과의 어울림,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박적으로 생각하셨던 이유가 큰 것 같고, 그건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일반 학교도 학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그러니까 약간 특수학교를 지금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적반을 보도했던 보았던 타라 이런 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걸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비난 빗돌아서 내 자식이 지금 학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뭐 녹음기 써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녹음기 아이에게 이제 녹음기,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범위에서 생기는 문제에서는 녹음기를 쓸 수도 있다고 봐요, 부모가. 그런데 그걸 쓰려면 명확한 학대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합리적인 근거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죠. 뭐 명자국이 있다든가, 애가 정말 정상화인데 확연하게 태도가 달라졌다든가, 말을 안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었죠. 또 읽어볼게요.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거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을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 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 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조민 씨 부부의 분에 일반 학급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인지가 장애가 지금 갑자기 퇴행해서 지금 상태에서 더 발달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학급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고 이런 현실이지만 두 분이 학교에 못 보내고 그러니까 뭐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나 이런 데는 보내지 못하고 두 분이 케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것들은 물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되고 말이 되고 하니까 일반 학급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해하는데, 가슴 아팠지만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막 교권 지금 뭐 서희초 가족 가동 관련해 가지고 교권의 몰락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반적으로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을 떠나서 너무 이 어떤 선생의 이제 이런 천사 같은 선생만 바라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사실 요거는 저는 예초부터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녹음폰은 그냥 녹음 원본을 왜냐면 편집하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알 수 있어요. 편집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원본을 2시간 몇 분이 되는 원본을 풀로 그냥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론이 갈라지든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주은미 씨 입장에서도 좋다고 보고 특수교사분 입장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그럼 그분이 사과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되고 왜냐면은 특수교사 분들도 다 그 녹음 원본을 듣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과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녹음 파일 공개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은미 씨가 재판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면 지면은 지는 대로 손해고 이겨도 그 특수교사나 이런 지금 장애 학부모부 이런 분들이 그냥 뭐 특수교사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판단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조우민 씨 말하는 입장문에 썩 공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자폐 아동한테 야 그러니까 이 특수학급에서 그러니까 선생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수교사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특수교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학교를 처음부터 전학 보낼 생각을 했으면 됐을 텐데 선생을 바꾸려고 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결국은 나는 여기 살고 난 이 학교를 내 아이는 이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선생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사단을 일으킨 큰 그거죠. 네,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이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특수교사 입장에서 특히나 연배가 20년 정도면 그래도 좀 이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름 부를 대신에 왜냐면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길게 쭉 얘기하면은 첫 몇 개의 단어만 들잖아요. 뭐 Hey, what's the matter with you? I love you so much. 이러면은 Hey, 면 앞에 단어만 인식하게 되는 게 자폐 아동 특성이 일반 아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야 뭐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게 그 아이에게 강하게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특수교사, 특수학급 선생, 그러니까 특수학급의 선생의 하나의 교육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쟁점인 것이고 대부분 지금 그렇게 쪽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제 몰려가고 이제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죠. 이거는 일단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 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거를 상동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100% 아니다 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익숙한 가사를 어떻게 흥얼거리느냐에 따라 상동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거는 반향어나 이런 식으로 봐야지. 상동행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에서 특정 자극을 추구할 때 막 뭐 팔을 날개짓을 막 이렇게 틱처럼 계속 반복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아니면 손가락을 눈앞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상동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딴 말 하지 마. 저는 이것도 위에 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수교사 입장에서 가슴 아프지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더 판단을 듣고 싶으시다? 녹음 파일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 가슴 아플 수 있죠. 근데 요게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으시면 녹음 파일 원본
아니면 녹취록 원본이라도 그대로, 녹취록 원본이면 뭐 페이지가 꽤 되겠죠. 네. 공증받은 녹취록이라도 공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된다면.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탄했습니다. 이것이 학대도 아니다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군다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갑니다. 네, 이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학교를 옮길 생각도 해볼 수 있었겠죠. 고소까지 간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고소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더 해볼 수 있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하여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커진 이상 이거는 하나의 전환점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식으로든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사건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끝나요. 네, 계속 안 끝납니다. 제 생각에. 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녹음 파일 원본을 녹취록 포함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공개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면 특수교사분이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호민 씨 입장에서 네, 공감 받을 수 있는 요지도 있다고 봅니다.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야 합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만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초반 상담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자, 변호사 입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은 대부분 장애 사건을 많이, 그러니까 뭐 한문철 변호사처럼 뭐 블랙박스 전문이다 이런 게 아닌 이상 특수교육의 현실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 제가 특수교사고 어떤 아이가 있어요. 말을 아예 못해요. 발화를 그냥 만 하는데 나 아빠 엄마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빠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감정이 섞이는 것들을 감정이 섞이면서 빠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손흥정 씨 있죠. 손흥민 아버지. 왜 그 손흥민 씨랑 그 아들들 훈련시키다가 왜 경찰에 신고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학대로. 네.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학대로 보일 정도로 혹사시키는 게 무조건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어떤 항상 네, 중도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리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자, 요것도 여진이 있죠. 사건 발생 후, 잘못 쓰셨네. 용서를 받고, 이거는 지금 요지가 있죠. 지금 지금 알려진 입장으로는 교사분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받아냈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아니냐고 하면은 요게 사실이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이런 입장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내시는 게 좋아요. 뭐 통화 녹음 내역이, 그러니까 이쪽에 양해를 구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상대 부모에게 욕설을 받던 것도 직접 받았는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정찰을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변명이죠, 사실 이거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고소하기 전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얘기를 상황을 만들었어야죠. 네. 이거는 좀 변명같이 들립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분리를 위한 절차라. 그러니까 요것도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본인 아이 위주로.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학교,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왜 명문이나 이런 사립 중학교들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좀 명문이다 라고 해서 부모들을 보내죠. 그런 데서는 성경책도 제가 알기로 따로 만든 걸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그 학교를 보냈어요. 내 아이를 예를 보냈다고 치죠. 그런데 너무 분위기가 나랑 안 맞고 막 이단 같아. 내가 느끼기에 너무 사이비 같고 나는 너무 독실한데 뭔가 성경 내용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거기서 그 이미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내 아이가 빠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거기를 다 바꿀 수 있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못 바꾸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미 그 학교는 그 선생님과 특수교사분과 학부모님들이 거기서 설리번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육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생각하셨다면 그냥 아이를 그 당시에서 전학을 바로 생각하는 게 나았죠. 네. 차고십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바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 측의 얘기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과 분리조치 계속 이것만 생각을 하신 거죠. 전학 생각은 안 하고 학교 옮길 생각 안 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 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하는 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은 두 분이 좀 내향적인 성향이 있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이런 큰 엄청난 지금 이런 파국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이러셨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 네. 이것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같죠. 말씀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 원리적인 답변이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좋은 분이셨으면 뭐 이분이 나쁜지 안 좋은지 전 모르죠. 근데 반응만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어떤 원활하게 조금 이렇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그러니까 왜 학교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했다는 게 아마 이분 같네요. 그렇죠? 외삼촌, 처가 쪽 분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행위로 고성을 해야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에게 남은 석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학교를 옮기지 않고 우리 집 못 옮겨. 고기동 그때 사셨다고 했죠. 못 옮겨. 학교 못 옮겨. 그러니까 선생님만 받고, 이것도 생각이 짧으셨던 게 그런 상태면 아이가 좋은 분위기와 그 학교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네, 요거까지 또닥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하여 다만 이 과정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이 과정을 논의했어야 했습니다. 맞죠? 그날의 녹음 속에는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향한 감정적 비난의 말도 담겨 있었지만 녹취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도 들었고
이를 공개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학부모들이 교사를 몰아내는 모양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몰아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폐가 안 맞죠. 네. 그럼 고소를 하지 마셨어야죠. 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학부모들이 선생을 몰아내는 모양새로 가는 건 싫고 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사를 몰아내는 모양새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지금 모순된 표현이에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대시키지 않고 저희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안 들려줘도 부모들과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도 저는 이분들과 부모들과 상의를 하실 수도 당시 상황이면은 고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생각이면. 왜냐면 학교를 옮길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거라고 보고요. 해결책을 찾았어야 되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특수교사가 대체되기를 희망했으나 특수교육 쪽은 특히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힘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주호민 씨랑 아내분도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주호민 씨는 그동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거. 그러면 아이 케어하고 이런 거는 어머니가 하셨겠죠. 뭐 등학, 뭐 통학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통학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센터를 다닌다거나 뭐 어디 무슨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수영 다니는 아이들도 있죠. 뭐 아무튼 이것저것 교육을 받고 뭐 놀이 언어 치료, 놀이 치료 뭐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주호민 씨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았,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이제 전 모르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머님이 좀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보세요. 마찬가지로 두 분도 생각해 보세요. 주호민 씨 부부랑 아내분도 생각해 보시기에 학교에 안 보내고 아이를 계속 두 분이서 케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두 분처럼 경제적 그나마 막 맞벌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특히나 일반 아이들은 엄마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 뭐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 먹어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계속 케어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힘든 상황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을 제공을 하신 거예요. 그 학부모님들한테. 네. 이에 대한 분노 원방은 당연한 것이라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이 부모님들한테.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죄드리고 반성하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녹음에 대하여 녹음 행위 자체와 이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공부를 하나하나 보고 들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아이는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대안학교는 장애 아동을 제대로 커버 못해요. 네, 여의치 않아서. 안 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아이의 등교를 함께 해준 활동지원사께서 등교를 해주는 분도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저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방송하시는 거 이제 팟캐스트 형태로 한 거 살짝 들어봤는데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긴 한데 아마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을 마음껏 만나고 이런 상태는 못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의 장애를 오롯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못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보세요. 더더군다나 장애 왜 등교를 직접 하지 않았을까? 등교를 했을 때 다른 게 등교하는 어머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등교를 함께 해준 활동 지원사께서 아이가 수업에 집중 못해서 반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단둘이 개인 교습을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9월에 있었던 녹음 속 상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 엄마로서는 자폐아와 단둘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어머니가 주호민 씨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보면 아이가 센터를 다니고 아마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는 다른 학부모님이나 다른 발달장애 아동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발달센터나 선생님이 있죠. 그 특수교사분 말로는 외부 그 담당 전문가가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의도가 많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판단이 이런 것들이 뭐 조금 거창하게 비유하자면은 뭐 최순실이랑 박근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떠나서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센터 그 수업하면은 다 1:1 치료예요. 개인 치료.
나이가 뭐 초중고생이든 심지어 전개성 지능장애, 지적장애, ADH도 언어치료, 뭐 놀이치료, 뭐 ABA도 그렇고요. 다 1대1 치료가 원칙이에요.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 엄마로서는 다시 두려움이었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과 저희 아이 셋이 있었던 화장실 안에서 두 분이 녹음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저희를 호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 상황에서 학교를 옮겼으면 어땠을까?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어떨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숙고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동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었고 아이 엄마 스스로도 끔찍하게 느껴 바로 폐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활동 지원사, 그러니까 폐기하고 안 하고 녹음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음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녹음한 걸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네.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까지만 놓고 봤을 때 쟁점은 두 분이 과연 그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그 피해 여아 부모에게 사과를 했느냐, 그게 특수교사와 입장 차이, 그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고소를 한 여부. 고소를 한 거. 타이밍도 너무 안 좋았지만, 타이밍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슈는 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상황들을 장애아동 부모나 특수학교 교사들은 잘 아니까. 치료해야 할 대가, 이미 치르고 계시고,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소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저희는 선생님이 처우받고 직위해제를 해체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요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변호사 상담 받으면 변호사 5명 중에 1명이 그 선생이 어떻게든 직위해제 될 거라는 얘기를 그 선생이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될 거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 바로 넘기는 시스템이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신고를 권하는 상황이니 아까 교장이 한 말 얘기하는 거죠.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결정이 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결정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곧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우선 분리 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직위해제와 기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에 대해 미지리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요 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 아이가 있고 내 아이 친구 무리가 한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랑 싸워서 그 무리랑 다 멀어지게 되는데 걔 한 명 말만 듣고 그 친구가 다 잘못한 것처럼 해서 그 친구를 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교장 말을 듣고 그 외삼촌이랑 아마 이쪽 분위기에서는 저런 교장 전에 저 신고해 이런 식의 무드 느낌이 있었겠죠. 언성까지 높아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신고와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5명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것도 조금 신뢰가 가진 않아요.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악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학교가 신고를 권해 교장이 그럼 신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간 판단이 없었던 거죠. 교사의 행위는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사기관의 판단에 수사기관, 검사나 검찰 아마 이것도 지금 재판하면은 검찰이 이번 여론이 커져서 반영을 하겠지만 변호사, 검찰, 수사기관이죠. 다 이 특수교실의 현실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그 말한 맥락을 정상 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학대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검찰이든 변호사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수교육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막 그런 얘기들 나오죠. 자폐아 특수학교나 이제 장애가 심한 아이들 이제 보면은
학교 뭐 이동하는 통학버스에서 난동을 부려서 그 이제 보조교사나 누가 남자 선생님 뒤에서 꽉 끌어안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문제에서 진정시킨다든지, 뭐 누가 이제 뭐 똥을 싸서 뭐 그걸 손으로 치우고 뭐 남자아이가 정액을 해서 그 정액을 치우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상 아이들과 똑같은 처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수교사들이?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하고, 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일 테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르면. 근데 요거는 특수교사가 심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 온번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뭐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모르죠. 사실이지 아닌지. 과정에서 교감 선생님과 아이의 일반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 엄마에게 선처 의사를 물으셨고, 아이 엄마는 형사사건이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고 선처를 위해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 측의 요청으로 중재를 위해 물어오셨던 건 아니라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 교사 측에게서 연락을 했으나 우리가 고백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이것도 이제 쟁점이 있겠죠. 이런 건 사실 통화 내역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재판이 유의미할 수는 있어요. 누가 맞고 누가 아니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재판 상황에 대하여 기소 후 재판이 2번 진행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뉴스에 보도가 난 거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어폐가 있지. 이것도 이제 사실 확인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와 모순된 말이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무지한 인간이었던지라 그 상황에서는 학교 내에 교감 선생님과 동료 교사분이 선처에 대해 물어보실 때 형사사건이고 기소가 된 후여서 소치하는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특수 폭행 뭐 이렇게 특수 이런 게 아니면은 아무리 뭐 반은세 불벌죄 이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소치하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상대 교사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특수교사가 한 게.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사과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당연하죠. 섣불리, 그러니까 너 죽자 나 죽자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재판을. 섣불리 사과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 엄마는 상대 교사께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는 무람에 잠시 망설여 내려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확인의 여지가 있습니다. 몰라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이야기 보도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늘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해 왔고 장애아동이니까 피해주는 걸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가슴 아파도 장애아 부모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문제죠. 왜 만나지 않으셨어요?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직위의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치하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아닌데 재판 공판이 8월 28일인가요? 일단 뭐 여기까지 온 이상 전학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전학할 수밖에 없죠. 이 선택에 대해서는 사연이 길어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차분하게 풀어낼 기회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네요. 보이게 만들었고 자책이 뭐 죄송하다는 얘기. 특수학급 증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먼저 이런 노력을 하시고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막 그러니까 똥 싸고 그냥 뭐 치우지도 않고 가버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참 그런 얘기지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거대한 일로 터져나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폐 아이를 그쵸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동물처럼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세요. 왜 아마 주호민 씨도 아이 그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자폐 스펙트럼 이 아이가 총 비율 중에 아이 비율 중에 우리나라에서 한 3-4%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넓게 잡아서 10%라고 치죠. 그럼 90%의 학부모는 물론 주변이나 가족, 친척 뭐 이렇게 형제 자매 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폐 증상이 뭐고 또 드라마 보고 이런 것만 그냥 들어봤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에 하나는 이런 편견을 극대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도 보세요. 10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한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 이게 보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도하는 사람들도 제가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이 방송을 하는 게 보도하는 방송사들도 이걸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뭐 자폐 스펙트럼 성향의 아이. 자폐 스펙트럼이면 자폐 스펙트럼이지 자폐 스펙트럼 성향의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거 장애 판정 받기 전에 영유아 때 막 2살, 3살 이럴 때면 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입학을 갔는데 자폐 스펙트럼 성향의 아이가 어디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지. 그 보도들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공중파나 이런 언론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생각하는 큰 문제는 이런 왜곡 장애, 발달 장애 아이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이렇게 가중시켰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거는 전 주호민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스스로 나서실 수 있다면 요거에 대한 왜곡을 계속 줄이고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거는 글쎄 이제 또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차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네? 자, 특수교사님께 사과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안 읽어도 되니까. 자, 이것만 읽어볼게요. 교권의 보호가 온 사회에 화두가 되었고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 학대에 대한 구성 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왜 지금 하냐고요. 사과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남의 탓 하곤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튼 학생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전학시켜 쓰는 방법 늘 말씀드렸죠. 저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학할 수도 있었어요. 특수 학교를 보낼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꾸 그 안 입은 웹툰까지 가져와서 보는 게 거기에도 특수학교는 사회와 멀어지는 굉장히 장애가 심한 곳에서 가요. 근데 지금도 거기 가면은 특수학교라고 장애 다 심한 애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특수학교에서 거기도 초, 중, 고 과정이 있거든요. 특수학교에서 잘 교육받아서 일반 중고등학교로 나중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특수학교는 직업화까지 돼 있어서 거기서 쭉 다니면은 직업 교육까지 해가지고 나옵니다.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네, 잘못 선택하신 거죠. 당장 수사기관에 달려가 고소장을 나온 게 아닙니다.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급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들렸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꼭 선생을 바꿨어야만 했느냐. 아이가 그냥 전학을 갔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그 해당 학급에 유급을 하면서까지 꼭 다녀야겠다라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기까지 고려한 바탕에 서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특수학교 보내도 만족스러워하지만 거기에도 아쉬운 점은 늘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장애인들이 차별과 어떤 그런 차별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벗어날 수 없죠. 인류 역사를 더 이렇게 들어봐도 옛날에는 부족 사회에서는 장애가 생기면 그냥 원시 부족이었는데 죽였대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실 얘기는 아니고, 다만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항의했던 순간에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 이거 해석 여지가 있네요. 네, 심층적인 걸 일단 넘어갈게요.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네, 권해드립니다, 정말로. 원본 녹취록보다는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네, 재판에서의 증거에서의 가부 여부를 떠나서 가능하다면.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아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자, 지금도 보세요.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주호민 씨나 부부는 그 행동이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지를, 이거를 공개 토론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러니까 비난으로만 보니까 그렇긴 한데, 순화돼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세요. 장애아에게 잘못된 행동의 범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열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연 그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백지에서 내 아이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권해요. 그리고 그거를 공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녹음 파일 공개. 이 두 가지 마음이 저희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물론 이 견해로 인해 저희는 수많은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론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주호민 씨나 이 부부는 그 특수교사가 한 언행을 학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싸움은 일단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